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보 댓글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피아노 연주로 나눔 활동을 정지하는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야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지금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Something about what you for John, the rest, but goddamn it, I'm never going to discuss this son of a bitching Watergate thing again.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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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This son of a bitching Watergate thing again.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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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g again,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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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CIA를 동원해 관건 부정선거 및 그 은폐 공작을 벌인 미국의 닉슨 대통령. 이 음성은 집권 말기 닉슨의 단말마의 비명인 셈이다.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건 부정선거 사례가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면 한국의 경우는 3.15 부정선거가 그러하다. 18대 대선이 치러진 지 1년이 지난 오늘날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3.15 부정선거에 버금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문제는 있지만 대선 결과에 별 영향을 주지는 못했으며 그 해악성 역시 3.15 부정선거에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3.15 부정선거는 폭압적인 사건이었다. 깡패와 경찰이 한몸처럼 움직였고 선거는 해보나 마나였다. 이처럼 이 사건의 폭압성은 눈에 선명히 드러난다. 반면 이번 사건은 어떨까? 이번 사건의 해악성을 이해하려면 좀 더 크고 넓은 눈으로 우리 사회의 앞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연이은 독재에 평온함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섰다. 숱한 피를 흘리며 관건부정 선거도 심판했고 대통령 직선제도 되찾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독재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처벌받긴커녕 언제나 권력과 돈을 차지했고 그들이 속한 정당은 의회 내 다수를 점했다. 정치학자들은 이들의 주도권이 유지되는 원인으로 몇 가지를 지목한다. 집권 세력의 무능과 부패로 국가부도 위기가 다가오고 노동법 개혁으로 국민의 직장 생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지만 국민 다수는 이런 정보를 알 수도 없었고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시킬 수도 없었다. 많은 국민들은 국가경제 부실에 대한 경고를 빨갱이들의 선동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지역 정치인이 내 고장을 챙겨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것은 우리가 얻어낸 민주주의가 결코 완성되지 못한 미숙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정치 세력은 그들의 권능을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정상이다. 아이들 급식을 무료로 하든 의료를 민영화하든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을 벌이든 세금을 올리든 또는 내리든 정부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민 다수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정책을 편 정치 세력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 권력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국민 각자는 과연 어느 정당의 정책이 더 우위에 있는지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고 시위 등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의심을 해보고 토론을 하고 때로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간다. 투표를 비롯한 정치적 선택을 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 그 다양한 정보가 자유롭고 심도 있게 사회 곳곳을 흘러야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선거제도가 이런 정상적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한 형식적 측면이라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의 자유는 그 내용적 측면인 셈이다. 독재에 뿌리를 둔 정치 세력의 주도권을 유지시켜주는 요인들은 이런 민주주의의 내용적 측면을 저해하는 요소들이었던 것이다. 이 요소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조금씩 그 힘을 잃어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요인들을 재건하고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새로운 요소를 신설해야만 했다. 대선에서 530만 표 차의 대승을 거두고 이듬해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뒀지만 그 주도권이 결코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이다. 물러가라! 이백안을! 물러가라! 이백안을! 물러가라! 이백안을! 물러가라!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사건들은 독재의 뿌리를 둔 정치 세력의 주도권을 다시금 강화시켰고 정상적 민주주의 시스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이 사건들은 대개 그 몸통을 처벌하지 못한 가운데 유야무야 마무리됐고 이런 흐름 속에서 관권 부정 선거가 부활했다. 국정원은 처음엔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가 대북 심리 전용으로 인터넷에 글을 썼을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들이 대북 심리전이라며 활동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논란이 되자 국정원은 국정원 요원들의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고 했고 새누리당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옹호했다. 하지만 이런 글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생산, 유포됐다는 증거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이 생산 유포한 온라인 글의 규모는 드러난 것만 2,200만 건이다. 검찰은 이 중 5%만을 분석하여 불법으로 판단하고 기소했으며 나머지 95%는 인력과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손을 대지 못했다. 그러나 이조차도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심리전단 74명의 요원 중 이 2,200만 건을 작성한 것은 트위터 등 SNS를 전담한 안보 5팀 22명 중 일부일 뿐이다. 가장 영향력이 큰 포털 사이트 담당팀의 활동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 게다가 국정원은 이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온라인 선거 전에 또 다른 주체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사이버심리단 운영팀장이자 군무원인 정아무개 씨는 인터넷 공간에선 질런이라는 아이디로 더 유명한데 지난 2010년 그에게 주어진 할당량은 2천만 회였다. 그러나 정 씨는 이를 훌쩍 뛰어넘어 2,300만 회의 성과를 냈다. 그는 그 공적을 인정받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국정원에게서 교육도 받고 예산도 받아 쓴다는 의혹이 빗발쳤다. 두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범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군은 그 특성상 군 스스로가 수사를 하는 중이다. 범죄를 저지른 주체가 자기 자신을 수사하는 꼴이다. SNS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트위터 개입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SNS 업체 전문가 A씨는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온라인 여론상에선 야권이 우세하다는 상식이 특정 기간에 뒤집어졌다가 순식간에 다시 원상복귀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온라인 글의 효과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회의감을 품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의미심장했다. 소셜미디어 전문가인 유승찬 컨설턴트는 이런 활동이 시민의 공론장을 파괴하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 트위터의 정치적 영향력을 연구해온 대표적인 학자인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는 이런 의견을 내놨다. 세계적인 언론학 학술지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는 이윤주 서울대 교수의 논문을 인용해 인터넷 댓글의 효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교수의 논문은 뉴스 기사에 대한 인식이 댓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네이버 모바일에서 뉴스 댓글의 페이지 뷰 비중은 뉴스 페이지 뷰의 8%에 이르고 모바일 이용자들은 PC에서보다 댓글을 2배 더 많이 보고 있다.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 게다가 대선 막판 이 관건 선거의 단초가 드러났을 때 경찰은 국정원이 작성한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허위 발표를 했다. 이 발표는 판세에 얼마나 영향을 줬을까?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 투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심각했다. 박근혜 후보가 득표한 1,577만 표 중 9.7%는 153만 표 정도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득표 차이는 108만 표였다. 이 조사대로라면 경찰이 사실 그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경우 지난 대선의 승자는 문재인이 됐을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게다가 이 경찰의 허위 발표 사례에서 보듯 선거에 개입한 국가기관은 국정원과 국군뿐이 아니었다. 또한 선거 개입의 형태도 온라인에서 글 쓰는 정도만으로 그치지도 않았다. 그러면 이제 수사팀에 몫이고, 근데 이거는 언론 보도는 안 나가야 되는 거냐? 안 돼도 나가면 돼요. 아니, 그중 가지. 우리가 여기까지 책임을 주는 거 어떻게 할까? 그거는 하면 안 되고,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시겠죠? 지금부터 비난이나 지지 관련 확인할 도닥이다. 그렇게 확인할 써보려고 그러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허위 발표를 지시했다는 것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전화를 해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격려 전화만 했다는 김 전 청장의 1차 청문회 진술은 거짓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권은희 과장과 통화한 것은 격려 전화를 했다라고 제가 질문한 내용을 부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네, 거짓말입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하였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용판 전 청장과 경찰이 이런 행위를 통해 박근혜 후보에게 153만 표를 벌어다 준 셈이다. 안보 강연들은 또 어떤가? 국가보훈처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종북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안보교육 DVD를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예비군 훈련장에 대량 배포해 상영하게 했다. 2년 대회를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2년 동안 우리 국가보훈처가 이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함양시켜서 2년 대회를 성립할 수 있도록 선제보훈 정책을 추진하는 업무를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국가보훈처가 이 업무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서입니다. 통계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통계청이 개발한 신진위 계수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통계청이 외압을 받고 발표 시점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의 오프라인 관건 선거 행태는 더욱 심각했다. 국정원은 주어진 사안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상에서 직접 사안을 만들기도 했다. NLL 대화록을 유출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특정 언론, 특정 농객, 특정 단체를 뒤에서 조종하기도 했다.
의혹이 제기된 박원순 문건과 반값 등록금 문건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볼 때 작년 대선은 국정원과 국군, 경찰과 통계청, 소방방재청, 보훈처 등 다수의 국가기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총동원된 관권 부정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각 기관이 각자가 드러나지 않는 선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선거에 개입한 셈이다. 또한 그 영향력은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여야가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충분히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 2007년 10월 25일 신중대 안양시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혐의는 관권 선거였다. 득표율 62.2%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지만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활용된 것을 신 시장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직을 박탈당한 것이었다. 이 사례가 이번 대선 관권 부정 선거와 다른 점은 하나다. 바로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공무원 노조가 신중대 시장을 관권 선거 혐의로 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모든 범죄가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일일 뿐 박근혜 대통령과는 무관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무관하다는 것은 믿음일 뿐이다. 김용판 전 청장은 대선 직전에 허위 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 전날 청와대 인근의 한 설렁탕 집에서 4시간 동안 식사를 했다. 술도 곁들였다.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음 날 허위 수사 결과 발표 10시간 전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총책이었던 김무성 본부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댓글의 증거가 없다. 경찰이 곧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 박근혜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박 후보는 허위 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 수시간 전 TV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의 대규모 관권 선거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보긴 어렵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진상을 은폐하려 시도해왔다. 최동욱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의해 지명돼 임명된 첫 번째 검찰총장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긴 했지만 그가 직접 지명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최동욱 총장의 낙마가 혼의 아들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청와대는 최 총장의 혼의 아들 논란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청와대는 최 총장 임명 전부터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2013년 5월 말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를 마치고 국정원 요원들과 경찰 지도부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려 했다. 그러자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에서 외압을 행사했다. 선거법이 아니라 국정원법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구속수사도 안 된다고 했다. 이에 검찰 수사팀은 반발했고 갈등은 2주 동안 계속됐다. 검찰이 말을 듣지 않자 청와대가 움직였다. 임명 전부터 알고 있었던 최 총장의 약점, 혼의 아들 관련 정보를 캐기 시작했다. 그리고 검찰이 결국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6월 11일 일이 벌어졌다. 공무원 조희재 씨에게 최군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의 상급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다. 이 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박 대통령에겐 참모도 따로 없다. 그런 그가 믿고 의지하는 최측근 세 사람 중 최선임자가 바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다. 2013년 12월 4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최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조오영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2월 12일 현재까지 검찰은 조오영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하지 못했으며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검찰 수사팀에 대한 압박도 계속 이어졌다. 2013년 10월 15일 최동욱 총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윤석열 수사팀장은 상관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정원의 트위터 공작을 알아냈으니 국정원 요원들을 체포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팀장은 이때 조 지검장이 자신을 제지하며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이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윤 팀장은 결국 이틀 후 상관의 결재를 득하지 않은 채 국정원 요원들 체포에 나섰다. 대상 4명 중 1명은 도주하고 3명만 붙잡았다. 법원에 정식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이었지만 도주한 1명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남재준 국정원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항의했고 검찰 상부의 지시에 의해 윤 팀장은 몇 시간 만에 국정원 요원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18일 윤 팀장은 곧바로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고 뒤이어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았다. 국정원을 조사하던 팀장이 오히려 조사를 당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직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그다음에 압수문은 전부 돌려줘라. 이런 지시가 왔길래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에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국정원 원세훈 김용판의 수사 초기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 신문에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윤 팀장이 배제된 후에도 외압은 줄지 않았다. 2차 공소장 변경을 두고 법무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결재를 미뤘다. 수사팀 검사들은 출근하지 않고 사표를 내겠다고 배수진을 치는 것으로 대응했고 간신히 법무부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국정원이 작성한 트위터글 2,200만 건이 법정에 오를 수 있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은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정도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사건을 은폐하려 한 증거가 드러남으로써 사퇴하게 됐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은폐 및 조작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은폐 범죄가 관권 부정선거 못지않게 중대한 이유는 은폐가 성공할 경우 미래에 또다시 관권 부정선거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자체 개혁안을 보면 이를 실감할 수 있다. 2013년 12월 12일 국정원이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 제출한 보고서는 5개월에 걸쳐 마련됐지만 분량은 A4 용지 3장뿐이었다. 그랬다. 국정원은 조직과 인원을 오히려 늘리겠다고 했고 사이버 심리전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 보고서를 두고 혁신적인 개혁안이라며 두둔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완료된 방송장악 덕분이었다. 이 와중에도 증거인멸은 계속되고 있고 이 와중에도 국정원 요원들이 만들어 놓은 자동 게시 프로그램들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 과연 이번 관건선거와 3.15 부정선거 중 어느 쪽이 더 해악성이 큰가? 3.15 부정선거의 폭압성은 눈에 드러나는 것이었으므로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민주주의 파괴의 정점으로 일어나게 된 이번 관건선거는 그 양태가 전혀 다르다. 조중동 등 정권의 우호적인 신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인터넷이 정부의 보고가 되자 정권이 인터넷 공간에서까지 정보의 유통을 교란하여 정치적 판단 근거 자체를 왜곡시키려 한 것이다.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국가 권력 기관들을 총동원하여 국민 스스로 정부 여당에게 투표하도록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은 일본 자민당식 반영구 장기 집권을 향해 가고 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반영구 장기 집권을 하는 것과 관권 선거를 통해 반영구 장기 집권을 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정권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독재처럼 폭압성이 눈앞에 선명히 보이는 독재보다 훨씬 더 진화된 형태, 즉 독재 2.0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체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온 민주적 토대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현 단계는 새로운 형태의 독재가 완성되기 전의 단계, 즉 1.9인 셈이다. 시민들의 저항력을 평온함 속에 가두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이 순간이 바로 역사의 변곡점이 아닐까.